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그 생애주기와 돌봄이라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카톨릭 생명연구소 1년 동안 저희 원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원래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요. 올해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서 노인 돌봄, 특히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노인에 대한 돌봄을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현재 그 녹색병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그 이재명 그 의원이 입원하셨던 병원 맞죠? 네. 그때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 녹색병원에 대해서는 아마 직접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녹색병원에서 가정전문 간호사로 재직하고 계신 오은선 간호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오은선 선생님께서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그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마취통증의학과나 데이케어 센터, 종합검진센터 등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이후에 이제 모연 그 호스피스 전문 센터의 그 간호사를 거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대학교 겸임교수 간호윤리학 생애말기돌봄, 그 다음에 2020년부터 현재까지 녹색병원의 가정간호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환자를 찾아가는 사람들 방문 의료 이야기라는 그러한 책을 공조하셨습니다. 현재 그 카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대학원에서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오은선 선생님 모시고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오은선 간호사입니다. PPT가 아직 됐나요?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가정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받았던 주제는 지역사회에서 노인 돌봄이었는데 사실 병원 밖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또 딱히 지역사회라고 하면 보건소를 좀 가장 많이 떠올리실 수 있는데 보건소는 아니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목은 제가 그래서 병원 밖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이야기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재우신 분 여기 계시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억하시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더 생각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저는 이 교수님의 이 물음을 저에게 던져주신 물음을 그 이후로 책상에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도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뭘 하지 하다가 이 경험에 대해서 무엇을 더 생각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학문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 다만 그 임상 경험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발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제 경험을 듣고 저 간호사의 경험을 통해서 내 삶에서 무엇을 더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목차는 병원 밖 돌봄의 역사, 흐름, 그다음에 간호의 종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실제로 제가 병원 밖에서 어떤 돌봄을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크게 제가 4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목은 콧줄이 먹일 때에서 비위가는 데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 노인 환자나 아픈 그런 환자들을 돌보는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 걸 나눠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집에서 인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눌 수 있다는 시간이 된다면 이제 저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병원 밖에서 돌봄의 흐름을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제가 이제 가정간호사니까 이제 요걸 위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94년도에 가정간호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고
2001년도에 이제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가정간호 사업이 시작되게 된 이유가 저희 나라가 이제 그 전국민 의료보험이 확대가 되면서 병상 가동률을 높였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환자들을 퇴원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수술을 하고 실밥 뽑는 환자들이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면 병상 가동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빨리 집으로 보내고 그럴 때 이제 간호사들이 가서 이제 전문 간호사들이 가서 뭐 실밥을 뽑는다든가 아무튼 이런 일들을 처음에 이제 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가동률을 높일 때 아마 저도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목적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간호 사업이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2008년도에 저희 나라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때 가정간호 실시 기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방문간호랑 좀 일이 좀 겹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됐는데 그리고 2014년 그러니까 원래는 그 병원 밖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게 법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한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간호사가 집으로 가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원래는 다 퇴원하면 집으로 많이 갔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요양원으로 이제 환자들이 가게 됐고 그래서 가정간호사가 집이 아닌 요양원으로 이제 방문을 가서 의료 행위를 했는데 그렇게 했던 의료 행위가 다 삭감된 거예요. 심평원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행정처분 받은 의료기관이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도 이제 간호사들이 가는 게 이제 적법한 행위고 집도 가고 요양원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병원 밖에서 간호사들이 집으로 가는 경우가 이제 가정용 호스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용 호스피스는 16년도에 시범 사업이 시작되어서 20년도에 이제 제도화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의사들은 어떤 흐름이 있는지 보면 의사들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주치 등록 제도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좀 찾아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그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부터 2018년도에 나라에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집에서 돌보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내놓는데 그 중에 이제 18년도 12월에 의사가 이제 왕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범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방문 간호 종류로 이야기를 하면은 보건소 방문 간호, 그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 그다음에 가정 호스피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가정 간호가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 취약계층을 이제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원래는 직접 간호도 했었는데 2008년도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도입되면서 직접 간호는 못하고 이제 어떤 교육이랄지 요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게 어떤 문서나 강의나 뭐 이렇게 들으러 가면 꼭 이분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저도 이제 논문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 논문을 정리했는데 지역 내 취약 대상자의 발굴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 단어를 들으면서 이게 좀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좀 생각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저희 병원 아까 이제 녹색병원 그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녹색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형 병원은 아니고 이제 조그마한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이나 이런 경우에는 가정간호 방문을 주로 본원에 있는 환자들을 많이 방문을 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본원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사실 그 비중이 본원에 있는 환자보다는 타기관 의료기관을 메인으로 이용하고 가정간호만 저희한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으로 보건소에서 저희 병원 이제 중랑구에 있는데 중랑구 보건소나 이런 데서 환자가 필요하면은 저희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이 직접 간호를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보건소 이제 첫 번째로 보건소, 두 번째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인데 이거는 이제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가 환자를 보고 방문 간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방문 간호 지시서를 써주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간호사나 이제 조무사나 치위생사가 나가서 방문 간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 간호 같은 경우는
지금 간호사도 그 일을 하고 있고 조무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같은 경우는 실무 경력 2년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고 조무사들 같은 경우는 3년 경력에 이제 700시간 따로 교육 이수를 하면 똑같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이제 저도 이런 거 잘 몰랐었는데 가정간호 하면서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있고 이제 그분들을 또 이제 등급으로 나뉘어져서 또 시간을 몇 시간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또 이것도 좀 거슬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을 저기 하는 건데 물론 수능도 등급으로 나뉘어지긴 하는데 등급 그래서 어쨌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어져서 등급이 높으면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시간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시간으로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별로 좀 큰 도움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형 호스피스를 네. 가정형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호스피스에서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정형 호스피스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 하고 있는 기관이 굉장히 작아서 많은 분들이 그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가정형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호스피스 표준 교육을 받은 이제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또는 이제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2년 동안 일하고 나서 이렇게 실습이랑 그다음에 이론 교육 받은 간호사나 아니면 이제 저처럼 그냥 가정 전문 간호사는 가정형 호스피스도 같이 저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간호 이제 제가 하는 분야인데 가정 전문 간호사는 이제 집 아니면 이제 요양원 이런 곳으로 가서 이제 이분들을 케어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병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병원이라기보다는 의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정간호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뭐 상급 종합이나 그런 큰 종합병원이 아니고 그냥 적당한 종합병원 라서 그런지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랑 저희 가정간호 사업소 간호사들이랑 신뢰 관계가 되게 잘 형성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신뢰라는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긴밀하고 이런 관계,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에는 그게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이 실무를 하면서 경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콧줄을 이따가 이제 설명을 그냥 그때는 스킵을 하고 넘어가게 지금 설명을 할게요. 이제 콧줄을 꽂았던 환자인데 어느 날 그분 집에 콧줄을 교체를 하러 갔는데 입안에서 무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가 보호자셨거든요. 80대가 넘은 할아버지셨는데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토마토를 좀 먹였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콧줄 보고 계시는데 토마토요? 그랬더니 토마토를 할머니가 드실 수 있었나요?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드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러면 굳이 이제 콧줄을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에 원칙대로 하자면 그분을 와상 환자를 병원으로 모시고 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 환자를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연화 검사를 하고 거기서 합격을 받아야지만 이제 콧줄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저는 그러면 그 할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했었거든요. 콧줄 교체 기간이 보통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체를 하는 게 아닌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냉큼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죠. 이게 그러니까 의사랑 제가 어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긴밀한 관계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얼른 전화를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만저만해서 오늘 왔는데 이런저런 일이 있다. 근데 제가 보니 콧줄을 다시 안 꽂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께서도 흔쾌히 그러면 그냥 교체하지 마시라고 그냥 이제 입으로 이제 그분 하시되 콧줄은 지금까지는 이제 오물오물 입으로도 좀 드시고 콧줄로도 들어갔기 때문에 영양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잘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콧줄을 빼버리면은 그만큼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한 게
대신에 2주에 한 번 그 집에 가서 영양제를 이제 같이 이제 놔드리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흡입성, 폐렴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할아버지한테 이제 알려드렸죠. 이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식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콧줄을 뺐어요. 그때부터는 콧줄 빼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의사와 만약에 그 의사가 저를 신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가 또 그 할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았거나 또 할아버지도 저를 신뢰하지 않았거나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일들이 있어서 관계라는 게 돌봄에 있어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간호 대상자들은 이렇게 이제 있는데 보면 이제 보통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술을 조기 퇴원 환자 그리고 만성질환자에서 뭐 고혈압, 당뇨, 암 이런 환자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호흡기나 뭐 산모 신생아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인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이 기타 그다음에 등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번 자료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한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제가 가정간호사를 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실습했을 때 일인데 그때 상급종합병원 굉장히 큰 우리나라 빅5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사를 따라다녔었거든요. 실습을 따라다녔는데 그때 선생님이 방문했던 집들이 대부분은 이제 뭐 콧줄, 소변줄, 뭐 기관절 이렇게 비슷했는데 한 집이 되게 으리으리하게 되게 부잣집이었는데 그 집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환자분이 우울증이 있는 환자라고 해서 그냥 거실도 엄청나게 넓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그런 거실이 아니거든요. 그 거실을 한 2바퀴 돌아주는 게 그 환자를 이제 돌보는 일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꼭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건 뭐 제가 잘 모르는 일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는 이제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방문 간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특징을 비교해 보면은 많이 겹쳐요. 그래서 노인 환자는 특별히 그 방문 간호랑 많이 겹치고요. 그다음에 암 환자는 가정 호스피스랑 또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문 간호랑 가정 간호랑 가장 좀 큰 차이는 가정 간호사가 방문을 했을 때는 방문료도 받을 수 있고 어떤 치료 행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콧줄을 꽂으면 콧줄 값이랑 콧줄을 꽂은 값이랑 이런 걸 다 받을 수가 있는데 방문 간호는 그런 수가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시간으로 카운트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잠깐 보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아까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합케어 이렇게 발표하면서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장애인 주치 사업이나 아니면은 집에 있는 와상 환자들 이제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의원급에서만 지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재택의료 센터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보통은 이제 의원급에서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환자들이 가정간호랑 거의 똑같아요. 가정간호랑 똑같은데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처방권이 있어서 약 처방 같은 게 이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처방 같은 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가능해서 그게 좀 굉장히 좋은 이점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뺀다고 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빠졌네. 아니 오늘 우연히 책을 보다 보니까 그 방문 진료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책을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의사들이 왕진을 오지 않고 현대의 그런 돌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거였는데 의사들이 왕진을 오지 않고 지역교구 사제들이 또 친상 곁으로 달려와주지 않는다는 게 요즘에 슬픈 현실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내가 이게 좀 그런가 뺄까 했는데 뺀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장례 의사나 이런 것도 뭐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들어왔지? 네. 그리고 돌봄 이야기 이제 진짜로 이제 제가 그 현장에서 경험했던 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기에 어떻게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 그 궤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말기 돌봄이나 뭐 호스피스 이런 데 가면 이 그림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도 이제 오간 페일리어라고 해서 이제 뭐 기능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것보다는 오간 페일리어 그러니까 장기 그래서 뭐 폐나 간이나 심장이나 이런 그 주요 장기들이 이제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결국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치매 아니면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노쇠해지거나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서든 데스트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네 가지 패턴이 있는데
저는 아까 저기 신부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가정간호사 하면서 여기 그림으로 보면 세 번째 초록색 도표에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이제 치매 환자들 많이 돌보고 있거든요. 와상 치매 환자들 이런 분들 많이 돌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호스피스를 하면서 요 첫 번째 그래프 있죠. 그 캔서 환자에서 캔서 환자들은 특징이 암 진단을 받아도 어느 정도는 쭉 그 컨디션을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떨어져요. 그게 보통 한 2개월 전, 2, 3개월 전 정도 되면 컨디션이 훅 떨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돌보는 사람들도 돌아가시겠구나라는 걸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돌보고 있는 이분들은 펑션이 기능이 워낙 그 몸 자체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보시면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다가 보통 한 6 내지 8년 정도 그렇게 집에서 누워서 아니면 이제 거동이 불편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로 지내다가 돌아가시는데 제가 그 실수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가정간호 하면서 제가 가정간호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코로나 때부터 제가 가정간호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호스피스를 하면서 그 환자들의 그 인종 증상이나 이런 걸 보면 돌아가실 것 같다. 이게 있으면 이제 인종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노인 환자들을 보고 내가 보니까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처음에 되게 좀 열정적으로 좀 했었거든요. 가정간호를. 그래서 막 노트북도 들고 다니면서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은 따로 이렇게 보호자도 이렇게 불러다가 막 교육 자료도 막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몇 번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분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틀렸어요. 그래서 노인 환자들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느꼈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콧줄이 뭐길래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콧줄이라고도 하고 이제 레디튜브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이 콧줄을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콧줄 교체하는 거랑 소변줄 교체하는 건데 이 콧줄을 교체할 때마다 마음이 좀 항상 조금 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있는데 오죽했으면 제가 이 콧줄이 레빈 튜브라고 부르는데 레빈이라는 사람 만든 튜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인지 궁금해가지고 레빈을 막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으로 뭐 구글로도 찾고 했는데 제가 좀 검색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생긴 분인지는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참 제가 돌봄을 하면서 노인들 돌보면서 많은 그 고민을 하게 만드는 줄입니다. 실리콘 줄인데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삼키는 게 안 될 때 이제 코 B자죠. 코에서 위까지 넣는 관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삼키는 게 어려우면 식도랑 기도가 나란히 붙어 있어서 음식이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넘어가요. 우리 가끔 살에 걸리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로 넘어가 버리면은 폐로, 기도는 이제 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면 폐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비위가 영향을 하는데 책에는 원래는 4주 이상 이렇게 이제 필요하면은 콧줄이 아닌 이제 뱃줄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몇 년 전 자료이긴 한데 콧줄보다 아니 뱃줄보다 콧줄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뱃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콧줄은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뱃줄에 대해서는 별로 아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뱃줄은 그냥 배에다가 이제 구멍 내시경처럼 보고 구멍 넣고 이제 바로 여기다가 이제 식사 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것도 이제 시사인의 어떤 시사인의 실린 자료인데 노인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부장을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호부장님이 가장 강조한 게 생명의 신성함이었어요. 그래서 약자를 향한 의무, 생명의 신성함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굶겨 죽여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수분 영양 공급은 의료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돌봄이라고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한테 인터뷰하던 분이 물어봤어요. 선생님도 나중에 나이가 드시면 그러면 저렇게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부장님 웃으면서 저는 절대 싫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써놓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냥 헐이죠, 헐이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빌 허자에 그 정신얼 해가지고 이게 얼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헐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윤리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황금률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을 하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면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양원 같은 경우는 비인간에 대해서 삶의 질이 이게 결국 개선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는 식사 수반이 굉장히 힘들지만 끝까지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환자들 식사 수반을 합니다. 근데 이 요양원은 좀 안타까운 게 처음부터 입소 조건이 코치를 하고 있는 분들은 받지 않는 거예요. 차별 아닌가요? 아무튼 이런 요양원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양병원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제 자꾸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코줄에 대해서 되게 그 무의미한 뭐 삶의 연장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도 많이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코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이 배가 고파 먹고는 싶은데 먹을 때마다 삼키는 게 안 돼요. 기침을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식사를 못하는 환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윤리적인가? 그쵸? 배고프잖아요. 우리도 뱃속에 뭐가 없으면. 그리고 누워만 있게 된다고 무의미한 생명이라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배우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제 경관식을 콧줄로 음식 식사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걸 먹으면 아무리 활동을 안 하고 가만 누워 계신다고 해도 배가 고프지 않을까 저게 영향이 될까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되게 바빴었는데 그때 어디서 샘플로 받은 그 이 경관식이 있었거든요. 200짜리인가 되게 조그만한 건데 그 시중에 있는 앵커와 하모닐 뭐 육케어 이런 거 말고 보리스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 샘플로 준 거였는데 북유럽에서 나온 어떤 거였는데 뭐 라즈베리 맛이었거든요. 먹었어요. 한 200cc 되게 조그만했거든요. 근데 그걸 먹었더니 엄청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먹어도 어르신들이 배가 고프진 않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또 반대로 가족의 고민이고 네이버 그 치매 환자 가족 카페에서 이제 제가 찾아서 가져온 건데 또 가족은 사실 또 가족대로 고민을 하고 또 가족의 의견이 항상 일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누나한테 말했더니 누나가 딱 배워야 하는 얘기가 그럼 굶어 죽일 거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이제 하는 글이 이제 올라와서 그때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카페에 가입을 해서 뱃줄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다. 콧줄 말고 뱃줄이 있는데 하지만 뭐 제가 카페에 가입하지는 않고 그냥 안타까워만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건 제 고민이었어요. 저는 비이간 도체로 고민을 진짜 정말로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사례는 한 2년 작년에 있었던 사례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환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제 환자는 별로 많이 없어서 사례가 좀 작년 사례를 좀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비이간 도체를 고민하는 오은선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를 이제 12년 동안 간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는 주 목적은 비이간을 교체해 드리는 거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해드렸고 이제 욕창이 있었는데 욕창은 그 근처에 사는 방문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욕창을 해주셨어요. 욕창은 좀 더 자주 와야 되는데 저희 병원이 중랑구에 여기가 이제 강변역 근처라서 저희 병원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저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가서 이제 비위감을 교체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한 9개월 정도 방문해서 9번 정도 이제 방문을 했던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보통 이제 콧줄을 꽂고 있는 집에 방문을 갈 때 보호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내일 방문을 갈 테니까 그날 저녁, 오늘 저녁까지만 식사를 주시고 콧줄을 빼놓으세요. 그래야지 좀 코에 어르신 그 바람도 좀 통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렇게 이제 하는 집들도 있고 불안해서 그냥 그대로 있다가 제가 오면 빼고 이렇게 하시는 빼는 건 쉽거든요. 넣는 건 어려운데 빼는 건 환자들도 다 빼니까. 그래서 이제 빼놓으라고 해도 이제 그 가족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가족에게도 제가 이 아드님에게도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날 딱 갔는데 빼놓은 거예요. 근데 이날 할머니를 제가 딱 보니까 상태가 좀 아닌 거예요. 아, 비관을 빼놓지 않았더라면 오늘은 좀 아들을 설득을 하고 그냥 다음 주에나 교체를 하자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마침 또 이날을 빼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근데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비관을 꽂을 때도 정말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환자랑 제가 같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환자가 침을 좀 삼켜준다거나 도와줘야지 이게 들어가는데 이날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아드님 혹시 영양제 같은 걸로 안 될까요? 어머니 너무 안 되는데요. 했더니 안 된다고 이제 되게 강력하게 고집을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하다가도 이제 안 돼서 할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할머니 죄송해요. 아드님 원하시니까 그냥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의사 선생님이 온 거예요. 그 욕창 치료하러. 그래서 선생님 제가 하는데 안 되는데 선생님 좀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뭐 솔직히 뭐 저도 맨날 콧줄만 꽂는데 꽂았던 제가 안 된 게 의사 선생님이 물론 함께 될 수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둘이서 완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두 번, 세 번인가 아무튼 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콧줄을 꽂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 날인가 아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근데 가족이 아들이 되게 만족스러워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어찌됐든 마지막까지 식사도 다 하셨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의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사실은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당시에는 환자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분도 굉장히 바쁘세요, 하루가. 저도 물론 바쁘지만 그분들도 굉장히 바쁘신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제가 모든 환자를 찾아뵙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기억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찾아가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는데 이분은 제가 또 기억이 나서 이제 한번 찾아갔어요. 너무 오랫동안 할머니를 혼자 돌보시던 분이 할머니가 떠나가 버리셔서 어떤 그런 사별가족의 어떤 그런 또 있을 것 같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찾아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한 1시간 정도 저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거예요. 콧줄 끼기 전이 어머니를 돌보던 12년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 콧줄 꽂기 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식사수발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식사수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못 삼키면 흡인될 수 있으니까 정말 그야말로 식사수발하고 뒤돌아서서 또 식사수발하고 이런 거죠. 식사수발하고 나 밥 먹고 또 어머니 식사수발하고 이제 그때가 그렇게 이제 힘들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드는 생각이 여러분도 내가 만약에 심각한 치매에 걸리고 삼킴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이제 비기관을 맨날 꽂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우리 코로나 검사 좀 자주들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위내시경이랑 더 이제 비슷하긴 할 텐데 이게 거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고통을 경험하시고 이게 또 한 번에 쑥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수차례 하다가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집에 가서 80대 중반 넘은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케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해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중에 혹시 콧줄 끼고 식사하시게 될 일이 생기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나는 사실 할아버지가 아유 난 안 꽂아 이럴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아이고 병원 가야지. 그러니까 아마 저기 꽂으시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나를 돌봐줄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가장 큰 걱정이다. 이제 할머니보다 자기가 먼저 떠날까봐. 이제 이 이야기를 듣던 딸이 이제 딸이랑 같이 사는 집이었거든요. 이제 나는 절대 이제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간호사고 비교적 이제 건강하고 제가 아파본 적이 별로 없고 이래서 별로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 전에 6월 달에 제가 고깃집에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고깃집 알바생이 불판을 빼다가 그 뜨거운 기름이 제 발등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졸지에 이제 화상 환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렇게 갑자기 화상 환자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한두 달 이제 치료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제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이제 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작년이랑은 조금 더 다르게 아 정말 나라고 치매에 걸리지 않으라는 보장도 없는데 이러면서 아 내가 만약 치매에 걸리면 코치를 꽂아야지 된다면 아 저는 사실 이제 혼자 들려서 아 난 요양원으로 가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그때 나는 그 사람들한테 뭘 말할 수 있지? 근데 사실 저도 제가 매번 콧줄이 잘 안 되는 환자들도 막 이렇게 설득하고 막 이래가지고 꽂잖아요. 그 팔 묶여 있는 사람들도 저도 이제 꽂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한 거를 제가 나중에 이렇게 당한다고 표현했는데 당하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 끔찍하고 그러면 지금 당장 뭔가 이 돌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안 떠올라요. 이 마리아의 작은 자매의 영성에 대한 성찰을 아주 조그마한 소책자에서 제가 본 건데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항상 그 상대방에게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젖어들라라고 하면서 내가 타인과 같다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면 나의 삶은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 거죠. 제가 화상을 입기 전에는 사실 제가 환자가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화상을 입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들 얼마나 아프실까. 제가 이제 콧줄, 소변줄, 그다음에 기관절개관도 하지만 욕창 치료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욕창을 떠올리니까 제 발등에 있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힘드시겠다. 아, 욕창 치료를 잘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목표는 이제 상처 전문 간호사를 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다른 사람이랑 내가 이제 연결되었고 이런 체험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와 남이 같다라는 생각은 돌봄의 관계,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나와 남이 다르다라는 생각이죠. 나는 건강하고 나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은 차이죠. 이 차이라는 게 결국에는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항상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이걸 떠올리면서 이제 간호를 하려고 합니다. 돌봄을 통해 배운 이건 제가 이제 돌보면서 환자 가족들에게 배운 건데 굉장히 열악한 집이었었거든요. 진짜 열악했어요. 근데 그 집에 보호자가 하셨던 건데 제가 이제 일기에 적어놨던 건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미 떠나가셨다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상태로도 오래오래 살던데 왜 그렇게 빨리 갔는지 빨리 안 가셨거든요. 제가 알기만 해도 2, 3년 정도는 누워가지고 콧줄이랑 소변줄이랑 기관절개가 가지고 계셨었는데 무척 정말 형편이 정말 어려운 집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저씨를 돌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닐 것으로 보였는데 약간 정말 아쉬운 듯 정말 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게 그냥 그날 제 일기예요. 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아줌마의 말을 듣고 그냥 아 저게 사랑이구나 돌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의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 7, 8년 정도 누워서 와상 상태로 누워서 계시는 어머니 남편이 부인을 돌보는 분인데 그러니까 한 달 전인가 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 같아.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여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고 이제 뭐 다른 처치들을 이제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2주일 후에 제가 이제 그 집은 2주일마다 방문을 하거든요. 2주일 후에 갔더니 어떠세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겸연쩍어 하시면서
내 착각이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가족들을 보면서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반응을 저한테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느꼈던 게, 아, 이분들이 가족을 돌볼 때 희망을 갖고 돌보고 계시는구나. 좀 미안했어요. 저는 왜냐면 그분들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아, 희망이 있어야 되겠다. 저분들이 저 힘든 간병 생활을 하시려면 희망이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방문하는 그 짧은 순간에 혹시 좀 이렇게 유머 감각이나 좀 유머나 웃을 수 있게 해드리거나 좀 농담을 좀 해서 한 번이라도 좀 웃게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유머라는 것은 책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정말 커다란 영적 돌봄 자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2시 컬투쇼 열심히 보는데 환자들 앞에서 그 긴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기도도 있더라고요. 유머를 위한 기도. 그래서 아무튼 그 유머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영적 자원, 어떤 돌봄을 할 수 있을까 고민들을 해요. 그래서 가끔 실없는 농담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돌봄을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태도에서 이제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만, 치유하는 현존이란 삶의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이든 그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고 이렇게 케어하는 거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가족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가족들은 돌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노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삶의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 온전한 치유라는 것은 그 막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에 대한 생각도 했는데 의사소통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어떤 가족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인들은 감정이 없는 걸로 생각해. 우리 엄마가 이제 처음 쓰러지셨을 때 엄마가 한 1년 얼마나 힘들어했고 슬퍼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 노인을 존엄하게 대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인 것 같아요. 엄마가 쓰러지시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이제 한 3년 넘게 집에서 돌보셨던 분인데, 이 말을 듣고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신정지가 와서 이제 거의 100세가 가까우셨던 분이셨는데, 원래는 이제 대형병원에서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분이 어떻게 찾아가지고 녹색병원으로 와가지고 녹색병원이랑 연결이 돼서 이제 거기서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간호를 이렇게 받던 분이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할머니를 보고 엄마가 힘들어하고 슬퍼했다는 걸 느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소통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반성을 했죠. 제가 이건 이제 박희병 선생님의 엄마의 마지막 말들이라는 책인데 저 이 책을 읽고 좀 혹시 관심 있거나 그런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대 그 인문학 하시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엄마가 암도 암인데 치매도 걸리시고 이제 암에도 걸리셨는데 한 1년 동안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1년 동안을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호스피스 병원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호스피스가 또 약간 희한한 게 2개월까지밖에 급여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2달이 지나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야 돼요. 근데 다른 병원에 가면 다시 또 보험급여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2달씩 이렇게 이분이 1년 동안은 엄마를 모시고 돌아다니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쓰신 이야기인데 병원에서는 어머니를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고 혼돈 상태에 있는 인지저하증 환자로만 규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래요. 엄마는 인지장애가 있었지만 숨을 거두실 때까지 한순간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 적이 없었고 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사랑은 의식을 넘어 존재한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항상 이거는 호스피스 근무할 때도 고민이었었거든요.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환자를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돌보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한 80% 이상이 다 의사소통이 안 된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가족들의 이 소통하는 거를 보고 그런 건가? 간호사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그냥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강의 자료에서 그냥 제가 캡처한 건데 저도 이 케어라는 책을 또 굉장히 몇 번 읽을 만큼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 케어라는 책에서 이분도 이 부분을 이제 뽑아가지고 와서 이제 강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제가 들은 건 아닌데 이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해야 할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슬라이드가 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강의는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이 아서 클라인먼 이분이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딱 나오거든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의료에서 질병과 돌봄의 경험이 도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간병인으로서 이분이 이제 10년 동안 의사지만 부인을 케어한 내용인데 가족 간병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관계, 존재, 인내, 추억이 소중한 것이 돌봄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고 돌봄은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킨다라고 하셨는데요. 좀 말이 어려운데 아까 그 3년 동안 그 쓰러진 할머니를 돌봤던 그분 따님이랑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케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저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엄마를 돌봤던 그 한 3년 좀 지난 시간이었는데 농축된 시간이었고 자기 삶에 있어서 엑기스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못 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돌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아닌 돌봄은 질병 집에서 인종하는 거, 집에서 옛날에 많이 돌아가셨지만 지금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신다는 거, 집에서 돌봄을 받다가 인종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말기 암 환자였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가정간호를 하면서 인종을 경험한 사례, 제가 직접 인종 현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출근하자마자 아침 일찍 가족한테 전화가 왔어요. 숨 쉬는 게 이상하다고 해서 그때 또 제가 열정적이었던 때라 지금 같으면 아직 어쩌고 했을 텐데 저 연락을 받자마자 차를 정말 냅다 밟고 갔는데 딱 한 발 늦은 거예요. 119가 모셔갔다고 아들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들었더니 응급실에 가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바로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제가 좀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미리 좀 교육을 좀 했으면 좋았을 걸 좀 안타깝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떠났다라는 게. 근데 지금은 또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쩌면 그런 행위도 해서 가족들은 또 어쩌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됐을 수도 있겠다. 이분이랑 제가 나중에 만나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례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기 암 환자를 봤는데 유방암 환자 이제 그 안부의 소독하는 것 때문에 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을 이제 미리 다 이제 확인도 했었죠. DNR도 받아놓으셨구나. 이제 그렇구나 했는데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고 갑니다 하고 갔는데 도착했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이상한 거여서 할머니가 왜 이래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한테 전화할 때까지 괜찮았는데 전화 끊고 와서 봤더니 엄마가 이상해서 119에 연락을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119요? 했더니 이제 119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119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119는 오니까 무조건 이제 이거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가정간호사고 이 환자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한 거를 내가 확인을 했었다. 그러니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경찰 안 불러도 된다 얘기했더니 119에 연락하면 자동으로 112에서 옵니다라고 해서 이제 경찰 삐뽀삐뽀 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다행히 이분은 그 무난하게 집에서 돌아가셨지만 무난하게 장례까지 잘 치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아까 굉장히 엄마를 잘 케어했다는 그 집이었는데 엄마가 새벽에 갑자기 인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119에 전화를 했는데 이 할머니가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많이 먹고 막 이러니까 그 온몸에 멍이 많았어요. 노인들이 멍이 잘 드는 아스피린 같은 거 먹거나 그러면 더 멍이 잘 들잖아요. 온몸에 이제 멍이 많고 이 할머니가 자꾸 콧줄을 빼니까 집에 있긴 했지만 그 손목 억제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제 이 집을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검 그 의사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제 기억은 6시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 발가벗겨놓고 막 사진 찍고 그다음에 의사가 오고 나서 이제 의사는 보고 이제 대충 이제 아니까 피만 뽑는 걸로 해서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장례 끝나고 났더니 이제 피해 사실 없음이라는 그런 문자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엄청 진짜 이번에 정말 진짜 엄청나게 후회를 한 거예요. 제가 미리 그 교육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근데 이분은 정말 가실 줄을 몰랐거든요. 이제 암 환자가 아니었고 노인 환자였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너무나 환자를 정성껏 돌보는 사람에게 인종간호를 설명을 한다는 게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환자를 방문을 할 때 이제 전립선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소변줄을 교체해주던 할아버지였는데 이제 제가 막 다 이야기를 했어요. 막 다 이야기를 해고서는 필요하면 연락을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책에서 그런 부분을 봤어요. 우리의 돌봄이 운에 맡겨졌다라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좀 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운이 좋았어요. 제가 그날따라 오전 근무가 되게 빨리 끝나고 병원 근처로 왔는데 차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좀 빨리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숨 쉬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딱 갔는데 보니까 이미 거의 이제 돌아가실 상태더라고요. 이제 하지만 이제 가족분들한테 확신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임종하고 계신다.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지금 다 하시라 하고 굉장히 열심한 개신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성가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어떤 그런 이제 의례를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만족도가 이제 높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말기 암 환자인데 이제 봄부터 제가 이제 욕창 때문에 쭉 갔는데 이제 한 가을 정도 되니까 컨디션이 이제 훅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대형병원 환자였는데 대형병원 의사가 이제 호스피스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치료가 의미가 없으니 이제 호스피스를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호스피스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통증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죠. 통증이 없는데 굳이 이제 호스피스를 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제 환자분한테도 물어봤더니 환자도 집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분 보호자는 환자분이 집에서 임종하는 게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섭냐 물어봤더니 나는 이제 물어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환자가 죽은 집에 나중에 나 혼자 사는 게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오히려 아버님이 떠나고 나서 여기를 더 지켜주시고 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그때부터 한 달 정도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이제 가족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이제 방문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제가 보니까 그 약간 직감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저씨가 못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냥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아저씨 가까이 가서 혹시 죽음이 두려우세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했더니 아저씨가 의식이랑 다 있으셨거든요. 두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환자분이 이렇게 사람이 떠날 때 세상을 떠날 때는 밑에서 누군가가 받쳐준다고 해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다시 이제 가족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간호사님 숨 쉬는 게 이상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제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가족분들한테 연락하시라고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집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임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집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이제 임종 치르고 나서 이제 감 따줄 테니까 오라고 했는데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임종할 때 이제 고려 사항이 미리 소견서를 받아주시는 게 좋고요. 장례식장을 어디를 갈지 알아보고 사망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확인을 미리 해주시는 게 좋고 이게 이제 코로나 때 그 사회준비 안내서라고 서울대 병원에서 만들어진 자료인데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 간호사가 그 정보를 주고 상담을 하면 이제 가족들이 좀 대비를 할 수 있고 또 반복적으로 임종 교육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고민은 이제 얘기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7시까지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고민까지 그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제 저도 여기서 이제 생명윤리를 배웠으니까 생명의 고귀함, 삶의 질 막 이런 거 막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의 삶의 의미는 뭘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아까 그랬죠. 그 의사 선생님이 누워있다고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있지 않다고 누가 과연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아는데 계속 그런 환자들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들었어요. 그래서 배울 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그 막 욕창 환자 욕창 치료를 하는데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진짜 마스크를 2개를 써도 그 살 썩는 냄새가 사라지지가 않고 그날은 하루 종일 그 냄새가 제 코에 머물렀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낫겠냐. 그냥 빨리 가시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반성을 했죠, 제가.
근데 사실은 맨 처음에 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요양원에 대한 그 굉장한 그 반감이 있었어요. 보세요. 101세 된 코찔코찔 할머니가 계속 잠만 주무시고 깨어있을 때는 아프다는 소리만 내시고 양팔이 묶여가지고 여름에 코찔 빼지 말라고 묶어놨는데 모기약을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할머니 갔는데 무슨 피부병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자세히 봤더니 다 모기 물린 거였다고요. 제가 엄청 화를 냈어요. 요양원 직원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 고문이다. 제가 그날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막 저희 병원장님한테 이게 말이나 되는 짓이냐 막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또 뭘 봤냐면 할머니가 막 살이 찌는 거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사실은 환자가 살이 찌면 케어하는 사람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 아니면 또 다른 많은 그 환자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간호조무사도 보고 이러면서 또 좀 달라졌고 또 반대로 집에서 돌보는 환자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마스크를 씌워놓은 거예요. 왜 마스크를 씌워놨냐고 할머니를 했더니 가래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마스크를 씌워놨대는 거예요. 가래가 나오면 가래를 빼주시고 닦아주시고 해야지 가래가 뒤로 넘어가면 폐렴 걸리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도 제가 2번 정도 방문했는데 늘 이렇게 마스크를 겨우 두 번인가 세 번 마스크가 씌워졌어서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방문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내일 방문 드립니다 했더니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좋은 돌봄을 제공을 하는 건 아니고 또 어떤 집은 가보면 이제 노인 2분이 계시는데 할머니가 환자였고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환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요양보호사가 와서 진짜 그 집에 그러면 원래 안 되는데 그 집에 모든 살림을 진짜 도맡아 해주시는 것처럼 할아버지 식사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수발까지 그 집의 아들은 정말 본 적도 없어요. 그 동거하는 아들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심지어 자기 집에서 제가 오는 날은 자기는 출근하시면서 제 음료수를 꼭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사오지 마시라고 해도 이분은 아무튼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돌봄을 보면서 요양원은 X, 집은 OK, 가족은 OK, 뭐 남의 돌봄은 X 이게 이제 아니다라는 어떤 제가 좀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했었죠. 그런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콧줄을 계속 제거하는 환자에게 억제제를 적용한 게 과연 옳은 결정인가. 그리고 제가 그냥 혼자서 그냥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100세가 넘은 노인에게 비관을 적용하는 거는 이제 우리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지나친 부담이나 불편일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지나친 부담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동일한 상황에서 만약에 대상자가 고령이 아니라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내가 그럼 나이로 환자를 차별하는 건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막 많이 해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 나름대로 내린 결정은 콧줄 대신 뱃줄, 이제 미루술. 왜냐면은 실제 현장에서 콧줄을 뺀 환자들은 정말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근데 뱃줄을 뺐다는 환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빨대가 걸려 있으면 우리도 잡아 빼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환자들은 이게 빼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가려져 있잖아요. 뱃줄 뺐다는 사람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뱃줄이 이제 답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직접 그 어떤 책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가정간호를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이제 구체화되지 못하고 추상화된 타인들이 제 삶에 저의 간호 대상자로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환자와 간호사들이.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 인간의 고통과 억울함과 한계와 두려움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가정간호 오기 전에 호스피스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호스피스에서 일하면서 흔히들 이제 번아웃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번아웃 된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로. 저는 그 일이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저는 환자들을 한 번도 뭐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죽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뭐 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보편적인 거잖아요. 죽음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 가정간호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고통이었어요. 고통.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저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건지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그다음에 또 가정간호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제 돈이 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봤어요. 제가 이제 부잣집에도 가보고 가난한 집에도 가봤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돌봄을 하려면 이제 좀 잘 사시는 분인데 돌봄을 하려면 최소한 세 사람이 필요해. 돈 벌어오는 사람, 전문적으로 간병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 옆에서 돌보는 가족 이렇게 세 명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집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될까? 그런 돌봄의 양극화 많이 봤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거 억울함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집에 누워있는 분들 어떤 분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대리운전을 했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원래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와상 상태가 돼서 누워서 이렇게 생활해서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원인 불명 병원을 한 3, 40년 전부터 원인을 모르고 그냥 와상 상태로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좀 저는 그냥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통, 억울함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이라고 모든 좋은 돌봄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한의님 그래서 저는 이 김인규 신부님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번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책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쭉 지나서 고통은 인간 존재의 불가피한 부분이다. 고통당하는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묘사되는 삶을 사는 것 혹은 고통을 꾸준히 피하려는 삶이라는 것은 망상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나는 고통의 의미를 숙고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수가 어쩌면 그렇게도 적은가 하고 계속 생각할 뿐이다. 저도 가정간호를 하기 전에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거든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별로 고민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이 신부님의 그 고민이 조금은 줄어들었겠죠. 제가 그래도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 빅터 프랭클의 그 무의미의 의미라는 책에 나온 건데 어떤 극작가가 갈증은 세상에 물이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세상에 물이 없다면 인간이 어떻게 갈증을 느낄 수 있겠는가라는 이 글을 보고 빅터 프랭클이 무의미는 세상에 의미가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세상에 의미가 없다면 인간이 어떻게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 있겠는가. 제가 이걸 딱 본 순간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의존은 세상에 돌봄이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세상에 돌봄이 없다면 인간이 어떻게 의존을 느낄 수 있겠는가. 동의들 하신가요? 그래서 오늘 또 잠깐 유튜브를 봤더니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불충분한 낙관 속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믿는다. 예,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선생님께서 오늘 인터뷰 하셨던 것 제가 캡처해가지고 정말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가끔 가족들 보면은 남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돼. 아무도 못 믿어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지 자기 마음이 그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같이 돌보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정말 돌봄을 함께 해야 되고 여기 이런 것도 다 그런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